예, 저 금방 소개받은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이근영 차장입니다. 저는 그 품질 혁신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타사분들이 설명해 주신 내용 대비해서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큰 변화인데 이 변화 속에서 애자일 도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기술이나 그 도구 관점이 아니라 변화 관리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회사 소개를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발표자분들보다 회사에 대한 설명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회사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 회사는 197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CNSI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 그리고 인프라 운영을 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두산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올해 그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해 가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 리더십이 2017년 하반기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진행하시다가 올해부터는 좀 원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난 왜 이게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발음이 좀 어렵고요. 네. 이 지금의 새로운 방식이 약간 첫 번째 스프린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좋아지겠죠?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먼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분리해가지고 각각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과거에 디지털 자동차를 갖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이제 전격 제트 작전 뭐 이런 거 보시면 좀 막 이렇게 돌아가는 이 바늘이 이제 전자화되는 과정에서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다면 디지털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디지털 작업은 과거에 있었던 그 디지털 기록들, 뭐 음반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매체로 전환돼 가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이커머스 같이 오프라인 상점이 온라인 상점으로 막 이동하는 과정을 이제 90년대부터 겪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 아예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디지털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의 강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포머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변신,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이 정도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존 변화보다 한층 높은 강도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다른 말로 디지털 디스럽션 혹은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디스럽션은 자기 파괴, 뭐 이런 파괴적인 혁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는 어떻게 창출하냐면 빅데이터나 IoT나 AI나 새로 나온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경험을 과거처럼 하지 않고 새로 디자인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기업의 경영 전략도 바뀌어야 되겠죠. 디지털 전략이라든지 조직의 그 애질리티를 반영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고객도 예전에는 이제 관리의 대상으로 봤는데 이제부터는 상호작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퍼스널라이즈드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그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더 큰 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데, 이것도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디자인 띵킹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해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주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도 어려운데 디자인 싱킹도 있고 디지털 비즈니스도 있고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출현하게 됐는지를 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출현 배경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새로운 경제 질서 때문인데요. 이 변화의 배경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소비자 중심의 그 구조 변화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뉴 노멀을 약간 좀 단어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인데, 저 특징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투자의 특징을 가져요. 근데 이런 특징들은 과거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특징들입니다. 근데 뉴 노멀이라는 거는 저런 그 특징들이 아주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네요. 현재는 아직은 현재도 그렇죠. 문제이기도 하죠. 네. 인식의 전환은 아직 안 됐으니까. 네. 네. 그 소비자 중심의 그 구조 변화는 요즘의 소비자들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 과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소비를 적게 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뭐 커피숍에 가면 스페셜티 커피라든지 혹은 저 공정무역 그 커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죠. 그래서 이런 기조들의 변화 때문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고, 그리고 이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산업들은 2025년 이전에 디지털 산업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고, 예,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두산에서는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올해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거의 원년으로 굉장히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팀원들도 오늘 많이 참석하시려고 이제 다 그 등록은 하셨는데 두 분밖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바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이 두 가지, 녹색과 파란색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마스터 플랜은 저 녹색으로 된 부분들은 이제 기반 과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반 과제라고 하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기에 이제 CI/CD를 다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도 뭐 ERP나 SCM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로 다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에 대한 인재들을 계속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뭐 모든 조직은 프로젝트고 챕터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챕터에서 투입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재를 위해서 펑셔널 컴피턴시를 다 디지털 FC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디지털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가려고 하면 그 디자인 띵킹이나 이런 애자일이나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이제 연수원에서 다 정규 과정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와우 챕터라고 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 띵킹 애자일 결합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실제로 지금 많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포트폴리오, 그 파란색 부분인데요. 세 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신사업, 이거 완전히 신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드론이나 로봇 같은 신사업에 대한 발굴과 인큐베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코어 제품, 저희가 강점이 있는 저 코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화할 수 있는 디지털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면 안 되고 디지털의 요소가 가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게차가 혼자 다니나요, 이제? 지게차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지게차가 혼자 다니고 네. 그리고 배터리로 가는 지게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OE 같은 분야도 이제 디지털이 가미가 돼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뒤에서 약간 기사화된 내용들만 발췌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에서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RPA라는 뭐 일종의 봇 같은 개념인데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람이 반복적이고 단순하게 일했었던 것들을 이제 줄여가는 작업, 봇이 나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남겨지는 그 자녀 공수들은 조금 더 창의적인 쪽에 쓰라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그룹사에 확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DMI라고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드론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드론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게차입니다. 지게차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무인 지게차가 있죠. 시뮬레이터에서 운전을 하면 혼자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소전지로 만든 지게차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모빌리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과거에 판매에서 그치던 거를 렌탈이라든지 혹은 정비라든지 그리고 거래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합해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 최근에 아마 저희 전시회에서 그 전시한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고 로봇팔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로봇팔을 만드는데 이제 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협동 로봇을 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 아직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작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기사화되는 내용에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실 주제인 과연 두산에서는 에자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디자인 싱킹과 에자일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두산의 에자일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선 그 상무님과 저희 관점에서 이해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니까 다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다. 네네, 전 상무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좀 과거의 문제 해결 방법론 대비해서 별다를 것 없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개의 프로세스가 답니다. Emphasize, Define, Ideate, Prototype, Tes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의 문제 해결 방법론은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문제를 정의하는 저 define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내는 ideate 저 두 부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했고 실제로 실행팀에 넘기고 이제 컨설팅하고 빠지는 이런 형식으로 주로 일을 했었죠. 근데 이 프로세스는 앞에 공감, 뒤에 실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행보다는 지금 앞에 있는 저 emphasize라는 그 고객 관점에서의 공감이 훨씬 중요한 부분인데 저 공감이라는 거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저 명시적인 요구사항, 저 빙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 묵시적인 요구사항이 잠재적인 요구사항이 도대체 뭔지를 파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비즈니스 띵킹하고 디자인 띵킹을 구별해가지고 좀 약간 표가 좀 작긴 한데 예전의 관점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사람을 잘 분석해서 최적의 솔루션 하나를 만들면 이제 그게 잘 만들어진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디자인 띵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고객과의 공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 하나의 해결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해결 방식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을 공감하는 방법을 굉장히 구체화하고
그 공감하는 정도를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로 눈을 감거나 휠체어에 타서 그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이나 애로사항을 그들의 관점으로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프로토타입과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인 미디어 매체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메이커샵처럼 그 메이커 무브먼트를 통해서 나온 우리도 제조자가 될 수 있다, 제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 프로토타입하고 테스트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5개의 프로세스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테스트까지 거의 실물화된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방법론은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에자일과 디자인 싱킹은 고객을 보는 관점이 되게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이따가 요것도 사실은 이 내용만 보셔도 사실 에자일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엠퍼사이즈 부분은 아까 이제 고객을 공감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 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efine, ideate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자일에서 그 어떤 사고를 확산하는 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여긴 프로토타입은 좀 사파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든다 그러면 거의 실물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조품도 이제 3D 프린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설계만 있으면 바로 이제 프린터로 프린트아웃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훨씬 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유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고객이 실제로 원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유저 테스트라는 부분은 사실은 에자일에서 에자일 리뷰, 그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작업이죠. 이 뒤에 작업도 거의 비슷한데, 에자일에서 리뷰를 끝내면 레트로스펙티브를 하는데, 이 그 실행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이 과정에서 좋았던 거, 그리고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엠퍼사이즈 부분은 굉장히 구체화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뷰나 페르소나나 뭐 커스터머 저니 이런 내용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냥 그 인터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 패턴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의 전체 전의를 만들어서 그 스테이지마다 이 사람이 느끼고 공감하거나 혹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구간별로 다 식별해내는 활동을 해요. 그게 이제 페르소나와 커스터머 저니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은 에자일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재밌네요. 실제로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요. 네, 되게 많은 부분에서 중복된다고 생각이 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디자인 띵킹하고 에자일하고 그 결합 모델을 만들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에자일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참고하게 된 모델인데, 가트너에서 제시하는 디자인 띵킹과 린 스타트업과 에자일의 결합 모델입니다. 여기를 반으로 나눠서 보면 왼쪽에, 빨간색 왼쪽에 프로블럼 솔빙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에자일 쪽은 실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린 스타트업을 중간에 걷어내고 그 디자인 띵킹과 에자일만으로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에서는 확산과 수렴 과정을 저 과정도 스프린트처럼 여러 번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저런 과정을 거치고 에자일도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디자인 띵킹에 관련된 프로블럼 솔빙 페이지는 디스커버리 스프린트라는 이름으로 에자일의 그 프로세스에다가 반영을 했어요. 저 프로세스는 UX, UI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탐색하거나 설계에 반영해야 될 경우 쓰게 됩니다. 그러면 유저 스토리에 묶여서 유저 스토리 하나를 더 디벨롭할 필요가 있다면 저 디스커버리 스프린트를 거기 물려서 쓰면 되시겠죠. 그리고 혹은 이제 이 전체 프로젝트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 디스커버리 스프린트를 앞쪽에다 위치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와우 챕터에서
저런 실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자일 컨설팅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나름 했다고 자부심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의 에자일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이제는 이제 디자인 띵킹은 사실은 에자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 정도가 된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두산의 에자일 적용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변화 관리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변화 관리가 다 2번, 3번, 4번 people, process, technology 쪽에 접근을 하게 돼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했죠. 예를 들면 에자일 교육은 게임을 가미한 교육, 그리고 에자일 마인드셋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에자일에 대한 스크럼 마스터나 프로덕트 오너를 육성하기 위한 그 육성 교육,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고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그 에자일 실행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프로세스 작업도 했고, 다만 이제 오늘 다른 분들은 이제 기술이나 이런 그 도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 도구에 대해서 완전 꼼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넥스트 스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일부 100유저 정도는 좀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전사적으로 확산을 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반 단계에서는 그 툴보다는 사람들이 인지하기 쉬운 포스트잇 노트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리고 저희 쪽에 이제 컨설팅을 뭐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쪽에 그런 내용들로 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에자일을 적용해 가면서 제가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 이제 1번 컬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다른 예전에 이제 CMMI라든지 뭐 식스 시그마라든지 스파이스라든지 이런 방법론들을 도입할 때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죠. 뭐 다 부어 넣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컬처예요, 컬처. 에자일의 기본 속성은 컬처입니다. 거기에 일부 방법론이 들어가 있는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참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경영층을 설명해 줄 방법, 그리고 이 조직원들을 설명해 줄 방법, 양쪽이 다 이제 막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뭐 에자일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조직 내 사일로도 없어야 되고, 수평 문화도 함양해야 되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걸 막 강조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걱정만 막 쌓이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웨이 오브 워킹을,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수평 문화 프로그램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앞에 이 포스터를 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이제 프렌들리 해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커피 만들기, 그리고 보드게임 하기, 악기 배우기, 이런 굉장히 친숙한 소재를 통해서 조직 내 사일로 제거, 지금 말씀은 사일로라고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화가 거의 없었던 환경에서 이거는 이제 사일로 이상의 것으로 저한테는 받아들였어요. 예, 저 부분이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 강사, 설명해주는 강사와 참여가 자발적으로 해서 좀 기여와 협업하는 문화들을 확산하려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까 이제 컨설팅 해주시는 그 교육 내용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어요. 중간에 게이미피케이션 교육 같은 걸 집어넣고 굉장히 캐주얼하게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그 에자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실행 프랙티스, XP나 TDD 같은 기술 분과 스터디하고 연계하려고 고려를 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평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면서 제가 조직원들이나 이 모든 그 변화 관리 프로그램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는 자발적인 동기부여, 다른 하나는 이런 노력들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실패하고 너무 번아웃이 되더라도 좀 소심해지지 말라.
이런 메시지 세 가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수직적인 문화에서 주로 하는 나 땐 말이야 이런 얘기들은 최소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동영상은 약간 저기 위에 보시면 When Doves Cry라는 게 노래 제목이고 Choir라는 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어떤 그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노래 부르는 플래시몹 같은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노래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없어졌죠? 그러게요. 저게 왜 안 없어질까요? 연습할 때는 없어졌는데. 이거 리허설 때는 없었던 건데요. 그냥 가시죠. 잠깐 가도 되나? 캐나다에서 아주 작은 소규모 그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When Doves Cry는 프린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수가 2016년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가면서 이 팬들이 이거를 어디에선가 같이 추모하고 싶은데 그 공간을 찾다 보니 이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의 리더가 노래를 파트별로 몇 시간 안에, 한두 시간 안에 하는 작업입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거를 바로 실행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잠깐 보시겠어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없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라이브가 맞습니다. 이게 라이브가 아니었으면 이거 없애고 했을 텐데. 네. 제가 이 동영상을 끝까지 좀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 관계가 있어서 이게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이게 그 자료가 배포되면 직접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좀 집에 나중에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기여,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굉장히 먼 거리를 왔을 거잖아요. 이 노래를 한 곡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좀 애자일의 환경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변화 관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수평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피 만들기,
드럼 배우기, 뭐 보드게임 매치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칸반보드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트렐로 잘 아시겠지만 트렐로에다가 이 프로그램들을 담아서 스프린트 형태로 여러 번 돌렸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이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하고 뭐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실제로 시연을 해보고 같이 맛을 보고 그 맛을 서로 평가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허무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은 그냥 프로그램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포털이나 이런 공간에서 서로 공유하고 계속 이제 쉐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은 아니고 이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의 마지막 장인데 그 애자일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학습을 해서라던가 혹은 전문가들을 만나서라던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걸 느꼈고요. 그 와우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 끝에 와우 스페이스는 아까 수평문화 프로그램을 저 안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 와우라는 뜻은 웨이 오브 워킹의 그 줄임말이기도 하고 디자인 띵킹에서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 순간, 그걸 와우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와우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지었고 저기는 주로 놀이하는 공간, 사람들이 차 마시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자일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이제 실행 프랙티스에서 XP나 뭐 이런 페어 프로그래밍 같은 건데 그런 공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주로 업무를 하는 공간을 이제 자율자석제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파티션이 있었고 파티션을 낮추는 작업도 했는데 파티션을 완전히 없앤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좌석도 자기 좌석이 없고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어제 앉았던 자리는 앉으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앞에 얘기하면 바로 들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팀 간 경계도 없어지고 파티션이 없어져 가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좌석이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다 모두의 공유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또 어떤 기획하는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디자인 띵킹의 기법으로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이제 디자인 띵킹을 한 결과물인데 구성원들이 모여서 디자인 띵킹으로 이 공간을 설계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의 법칙들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룰을 정하고 그걸 지켜가는 과정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얻어냈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웨이 오브 워크를 해서 정말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이 달라질까? 네,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도 저희는 이제 변화의 초입 정도로 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초입에서 가장 불식시키고 싶었었던 거는 좀 수직적인 문화 구조, 권위적인 문화를 가진 분들이 다른 회사들이랑 마찬가지로 곳곳에 계세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곳곳에 계신데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저 와우 스페이스를 직접 꾸미신 분입니다. 본인이 저거 갖다 글씨 파가지고 만들고 해가지고요. 다 혼자 꾸미신 거예요, 저렇게. 저희가 사실은 조직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애자일 담당자 누구야? 저 사람. 뭐 디자인 띵킹 저 사람. 뭐 플랫폼 저 사람. 다 그렇게 돼가지고 좀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구매팀이나 뭐 이런 팀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리드 타임이 길어져요. 그렇게 하면 돈만 받아다가 빨리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산의 애자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피플까지
아직 제가 말씀 안 나오는군요, 드렸죠? 저기 사진에. 네, 저분이 등장하신 이유는 저분이 뭔가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넣어봤고요. 저는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은 아니죠.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 프로그램이 괜찮았는지 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었어요. 사실은 컨설팅하면서 제일 건들고 힘든 영역이 피플이에요. 피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도 있고 또는 오가나이저를 바꾸는 것도 있는데 사실 오가나이저를 바꾸는 영역까지 건드리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포커스를 뒀던 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에자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진 않았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든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고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인드를 바꾸는데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도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그룹에 대한 교육 또는 그 리더들이 모여있는 교육, 임원들의 교육을 다 제가 따로따로 하자고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특히 그 두산에서 좋았던 점은 두산의 대표님이신 현 사장님이 CDO로 돼 있긴 한데 이분이 엄청나게 큰 그 에자일에 대한 신봉자세요. 이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캐치프레이즈를 해서 하고 있는 그 대표 리더시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두산에 가진 문화가 사실은 바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도 지금 밀레니엄들이 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와주셨고 아까 그런 와우스페이스도 꾸민 이근영 차장님 같은 분들도 곳곳에 숨어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산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점에서 되게 괜찮았습니다. 네. 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다니. 감사합니다. 네, 저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의 굉장히 강력한 무기는 강력한 스폰서십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은 견뎌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잘해야 됩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이제 피플까지 교육 프로그램까지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밑에 쪽에 보시면 저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표준 프로세스의 형태입니다. 규격 잘 맞춰서 이제 프로세스를 잘 구성해야죠. 프로세스 워크플로우를 잘 담아서 아주 딱딱해 보이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좀 캐주얼하게 보일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청바지 원단만 깔았습니다. 근데 원단이라고 하지 마죠. 보이는 청바지 원단을 한 대여섯 번 바꾼 거 아시죠?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진하다. 청바지도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알았는데 청바지 원단이 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네, 색깔도 다르고 네. 골도 다릅니다. 다. 네, 아무튼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저 목차 옆에 있는 것들께 이 두산의 에자일 프랙티스 가이드를 만들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했었던 전 각 프랙티스들의 모듈화예요. 그래서 목적은 전체를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 놓고 아무데나 이제 갖다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그런 산물입니다. 그리고 내용들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모에서 해주셨는데 아주 되게 유저 프렌들리한 그림들을 많이 넣어주셨어요. 네, 저렇게 작성을 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쉽게 적용하고 도식화나 뭐 이런 쉬운 설명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에자일에 대한 좀 개념적인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을 조금 더 한 뎁스 더 네. 그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저 목차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20번 정도 넘게 바꿨었는데 네. 징글징글했죠, 사실은. 네. 네. 저는 아니겠죠? 네. 또 다른 분 한 분 계십니다. 징글징글하게 목차를 바꾸자고 하신 분이 오늘 안 오셨어요. 없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두산의 에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한 뎁스 더 들어가 보면 구성은 아까 이렇게 했고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워터펄 프로젝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 플래닝이라는 구성 요소를 분명히 갖춰야 돼요.
근데 애자일 이 프랙티스 가이드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플래닝도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좀 미진해서, 다만 저 부분도 굉장히 린한 프로세스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템플릿만 담았는데 그 안에 이제 그 ISO 29110이라고 아주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어떤 ISO 규격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차용을 했고, 개요나 업무 범위, R&R, 그리고 인수에 대한 프로세스, 리스크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 이렇게 꼭 필요한 요소들만 패킹해가지고 애자일에서 요구하는 저 프로젝트 플랜의 일부 요소와 스프린트에 꼭 필요한 저 프로덕트 백로그, 이런 템플릿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두산 애자일 프랙티스 가이드는 크게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애자일 검토에 대한 부분이에요. 애자일 검토라고 하면 뭐 애자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저 2.4에서 보시는 애자일이 우리 프로젝트에 적합한가, 이거를 이제 꼭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BP 사례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PMI에서 나온 애자일 프랙티스 가이드라는 BP가 있었고, 그리고 프린스2 애자일에서 제시하는 또 BP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런 적합성을 검토하는 두 가지 툴을 제공하는데, PMI 쪽에서는 저 팀이나 업무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워터폴로 가야 되는지, 애자일로 가야 되는지, 혹은 섞어서 하이브리드처럼 활용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시트가 하나 있었고, 평가 도구가 하나 있었고, 저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프린스2 애자일에서 사용한 건데, 저 부분은 이제 각 요소들 중에서 애자일을 실행할 때 리스크로 식별이 돼야 되는 요소들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저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평가를 해보고, 저 중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는 리스크로 등록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애자일 적합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20분까지인가요? 뭐 하여튼 빨리 하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끝났고, 이제 애자일 적용할 때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자일 적용할 때 이제 가장 힘들었었던 점은 각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난리지들이 있어요. 그 난리지들이 이제 깊이가 서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막 버즈워드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막 섞여 있어서 이 터미널로지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애자일을 이해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조직의 애질리티를 반영하는 조직 변화의 방법인지,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방법론인지, 이런 것들을 막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셨고, 그거를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더라도 뭐 린이나 애자일이나 스크럼이나 TDD나 XP나 이게 다 애자일인데, 얘네들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다 달랐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했고,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경영진이 기대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요시하는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수평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영진은 이걸 계속 기다려줄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도 꼭 이 변화관리 과정에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뭐 CMMI 같은 방법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CBD 방법론, 뭐 이런 방법론 들어봤는데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정도 수준의 방법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게 좀 어려웠고요. 다음 장편은 이제 저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 이해하셨나요?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빗한테 이거는 그냥 작은 수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환자가 자기 데이빗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것은 바로 이제 떨고 있는 의사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말이었어요. 이게 애자일을 실행하는 조직들은 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은 이 애자일 확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조직원들한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을 리딩하는 조직에서는 좀 뭔가 좀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레셔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표점도 좀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자일 적용하는데 아까 어려웠던 점이 이제 터미놀로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터미놀로지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에자일, 애질리티, 뭐 패스트웍스 같은 경우는 뭐 G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내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섞여 있고 린도 있고 데브옵스도 다 비슷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에자일은 패스트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에자일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큰 변화 과정에서 조직 변화를 이끌 때 쓰는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에자일 선언문 뭐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서의 에자일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변화 관리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어떤 걸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려고 노력했고 아까 말씀드린 저런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도 에자일의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디지털에서 에자일이 갖는 의미 그리고 워터펄하고 에자일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두산에서 에자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이 있는데 두산정보통신에서 에자일을 주최를 하긴 했지만 계열사들의 그런 M&A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계열사들이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가진 특성이 되게 긴 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되고 오랫동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되게 업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런 분들한테 에자일이 왜 좋다는 그 에자일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엄청나게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교육을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나빠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12시간씩 잔 적도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향후 두산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과제들이 여기에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을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에자일 관련된 그 에자일 프랙티스 가이드라는 문서도 만들고 이제 프로세스 정의서도 만들고 했지만 이게 과거에 있었던 프로세스들이랑 잘 결합이 안 돼요. 뭐 데브옵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회사 전체적으로 어떤 걸 거버넌스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버넌스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개발한다는데 디지털 개발 방법론이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소규모 워터펄 개발 방법에서 쓰는 뭐 29110 모델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AI 쪽에서 쓸 수도 있는 이제 데이터 머처리티 모델, CMMI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IoT는 또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아까 이제 자동차 쪽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돼 있어야 실제로 디지털 개발하는데 기반이 마련됐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윤곽을 잡는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3, 4번은 약간 기술적인 측면인데 지금 저희도 지라하고 컴플런스가 일부 유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젠킨스하고 메이븐하고 뭐 빗버킷하고 뭐 이런 것들도 빗버킷은 지금 도입 검토를 하고 있고 뭐 일부 유저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검토도 하고 있고 실제로 데브옵스로 운영하는 조직이 어떻게 하면은 데브옵스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이제 지라로 가이드를 해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관리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MS 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 관리 도구가 있는데 관리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실제로 엔지니어링단에서 올라오는 그런 통계 정보라든지 좀 현황 정보들을 즉시 파악해서 이거를 저 거버넌스 영역까지 쭉 올라가려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리스크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인계점을 넘으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싫어하는 개발자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요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남아있는 과제들이에요, 이게. 네. 네. 하여튼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중에는 막 그 회사의 기밀에 해당되는 부분도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발표해 주신 이근영 차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